1865년 4월 14일 밤 포드 극장, 미국을 구한 대통령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5일 전 그는 4년간의 처절한 내전을 끝냈습니다. 60만 명이 죽은 전쟁,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전쟁, 그 모든 것을 끝낸 지 겨우 5일 만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의 뒤통수를 관통한 총알, 범인은 무대 위로 뛰어내려 외쳤습니다. 독재자는 이렇게 끝난다. 링컨 대통령은 다음 날 아침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통일을 보고 400만 노예를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링컨이 왜 죽어야 했는지, 미국이 왜 스스로를 찢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1865년 4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15분 워싱턴 DC 포드 극장, 1700명의 관객이 코미디 연극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선 배우들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객석에서는 박수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층 대통령 관람석에는 미국을 구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불과 5일 전 이 남자는 4년간의 지옥 같은 내전을 끝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쏘고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한 나라가 스스로를 찢어발긴 전쟁,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의 2%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6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나라를 지켰고 400 노예를 해방시켰으며 미국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건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증오를 씻어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링컨은 피곤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전사자 명단을 읽었고 미망인들의 편지에 답장을 썼으며 전쟁터에서 온 전보에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웃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극이라도 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무대에서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묻혀 총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팡! 관객들은 연극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로 뛰어내린 남자가 외쳤을 때 극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독재자는 이렇게 난다. 대통령 관람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링컨의 부인 메리가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링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존 윌크스 부스, 유명한 배우이자 광적인 남부연합 지지자. 그는 무대에서 착지하며 발목을 삐끗했지만 절뚝거리며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이미 링컨의 뇌를 관통했습니다. 그들은 링컨을 극장 맞은편 하숙집으로 옮겼습니다. 침대가 너무 작아서 링컨의 거대한 몸을 대각선으로 누여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강요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링컨의 오랜 동료들, 장군들, 친구들, 그들은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4월 15일 아침 7시 22분 56세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백악관까지 올라간 남자,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지키고 미국의 영혼을 구한 남자. 그가 약속의 땅을 보기 직전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미국 남북 전쟁의 마지막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형제가 형제를 죽였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씨가 타오르고 증오가 쌓이고 그렇게 수십 년을 끌어오르다가 폭발합니다. 1861년 미국은 이름만 하나였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억지로 한 지붕 아붕 아래 사는 꼴이었죠. 북부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렸으며 뉴욕과 보스턴 같은 대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았으며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더 큰 공장, 더 긴 철도, 더 많은 부를. 그들에게 노예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인 제도였습니다. 반면 남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드넓은 목화밭이 끝없이 펼쳐졌고 백인 농장주들이 대저택에서 살았으며 4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남부의 부는 면화에서 나왔고 면화는 노예 노동으로 재배되었습니다. 당시 남부의 면화는 전 세계 면화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의 직물 공장들이 남부 면화에 의존했고 남부 농장주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에게 노예의 죄는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으며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갈등은 새 땅이 생길 때마다 터졌습니다. 서부로 개척지가 확장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왔죠. 이 땅은 자유주가 될 것인가, 노예주가 될 것인가?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게 전부를 결정했습니다. 의회에서 북부와 남부는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자유주가 하나 더 생기면 북부가 의회를 장악하고 노예주가 하나 더 생기면 남부가 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새 주가 생길 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주리가 가입할 때, 캘리포니아가 가입할 때, 캔자스가 생길 때 매번 칼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대통령들은 어떻게든 싸움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1820년 미주리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북위 36도 30분선을 그어서 그 위는 자유주, 아래는 노예주로 하자는 거였죠. 1850년에는 또 다른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받아들이되 남부에게는 도망친 노예를 잡아올 권리를 주는 거였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반창고 붙이는 꼴이었죠. 그런데 1854년 캔자스 빼기 네브래스카 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 법은 각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노예제를 결정하게 했는데 캔자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몰려들어서 서로 총을 쏘기 시작했거든요. 피해 캔자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1860년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후보 중에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부 사람들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링컨은 노예제 확장을 반대했거든요. 기존 노예주의 노예제는 당장 건드리지 않겠지만 새로운 땅에는 절대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부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새 땅에 노예제를 못 퍼뜨리면 결국 자유주가 더 많아지고 의회에서 밀리고 언젠가는 노예제 자체가 폐지될 테니까요.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링컨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링컨이 남부에서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부 10개 주에서는 투표 용지에 링컨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이 이겼습니다. 북부의 인구가 워낙 많았거든요. 남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견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움직였습니다. 링컨이 취임하기도 전인 1860년 1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연방에서 퇴한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1861년 2월까지 7개 주가 연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몽고메리에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남부 연합국 컨페더레이트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헌법을 만들었으며 독자적인 국기를 휘날렸습니다. 성조기가 아닌 성조기를 닮았지만 다른 깃발을. 미국은 이제 정말로 두 조각이 났습니다. 링컨은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제를 폐지할 권한도 의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은 영원합니다. 어떤 주도 일방적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남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떠났소. 우리는 독립국가요. 2개의 정부, 2개의 대통령, 2개의 국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첫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1861년 4월 12일 새벽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 바다 한가운데 섬 요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섬터 요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요새에는 연방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땅이 남부연합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죠. 남부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적군이 버티고 있는 꼴이었고, 북부 입장에서는 자기 요새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링컨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요새를 포기하면 남부의 독립을 인정하는 꼴이고, 군대를 보내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꾀를 냈습니다. 식량만 보내기로 한 거죠. 총도 탄약도 증원군도 아니고 그냥 빵이랑 콩. 링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좀 주는데 뭐 어때? 설마 이거 가지고 쏘진 않겠지? 완전히 배달 음식 보내듯이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남부는 달랐습니다.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와 장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요새를 그냥 두면 우리 독립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피지티 보가드 장군이 섬터요를 둘러싼 해안 포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문을 열어! 1861년 4월 12일 새벽 4시 30분 첫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요새를 둘러싼 남부군 포대에서 3,000발이 넘는 포탄이 퍼부어졌습니다. 3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새는 불바다가 됐고 연기로 하늘이 가려졌으며 폭발음이 찰스턴 시내까지 들렸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명도요. 요새 안에 연방군 지휘관 로버트 앤더슨 소령은 84명의 병사와 함께 버텼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졌고 탄약도 바닥났으니까요. 4월 13일 백기가 올라갔습니다. 남부군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연방군을 몰아냈다. 찰스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하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죠. 소식이 북부에 전해졌습니다. 남부군이 먼저 쏘았다. 링컨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월 15일 링컨이 선언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7만 5천 명의 민병대를 소집한다. 북부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자. 반역자들을 혼내주자.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모두가 90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이게 4년간의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선언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아직 중립을 지키던 남부주들이 발끈한 겁니다. 우리 남부 형제들을 치라고? 그럼 우리도 나간다. 버지니아가 탈퇴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남부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고 산업화된 주였거든요. 게다가 로버트 E. 리를 데려갔습니다. 로버트 E. 리, 독립전쟁 영웅의 아들이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2등으로 졸업한 수재, 멕시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베테랑 장군, 링컨이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리에게 연방군 총사령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장군, 우리 군대를 이끌어 주시오. 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노예제를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람이었거든요. 탈퇴도 반대했습니다. 주가 일방적으로 연방을 떠나는 건 위헌이다. 하지만 버지니아가 떠났습니다. 리는 자기 집 알링턴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조국과 싸울 것인가, 고향과 싸울 것인가. 다음 날 리는 연방군 사령관직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사람입니다. 버지니아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합군에 합류했습니다. 북부는 최고의 자군을 잃었고 남부는 최고의 장군을 얻었습니다.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도 탈퇴했습니다. 이제 남부연합은 11개주가 되었습니다. 900만 명의 인구, 그중 350만이 노예, 북부는 슴좀 3개주, 2200명. 숫자로만 보면 북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구도 더 많고 공장도 더 많고 철도도 더 길고 돈도 더 많았죠. 하지만 남부에는 더 나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싸우는 이점이 있었죠. 1861년 7월 21일 버지니아 블런에서 첫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부군 3만 명과 남부군 3만 명이 맞붙었는데 북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진짜로요. 워싱턴 DC에서 마차를 타고 와서 언덕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전투를 구경했습니다. 오늘 반역자들 혼나는 거 보러 왔어요? 피크닉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완전히 소풍 나온 기분이었던 거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북부군이 밀어붙였습니다. 봐라, 우리가 이긴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잭슨 준장의 여단이 도착했습니다. 남부군이 무너지려는 순간 한 남부 장교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기 잭슨이 돌담처럼 서 있다. There stands 잭슨 라우머 스톤월. 별명이 붙었습니다. 스톤월 잭슨. 남부군이 재정비하고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군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북부군이 공황 상태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도망치고 마차들이 뒤엉키고 구경 나온 민간인들이 우리도 도망쳐야 해 하며 워싱턴으로 달아났습니다.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피크닉이 악몽으로 바뀐 거죠. 링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90일, 이건 오래 걸리겠구나.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 전쟁이라고.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긴 전쟁 말이죠. 1861년이 끝나갈 무렵 양측은 더 많은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더 많은 총을 만들었고 더 많은 요새를 지었으며 더 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싸워야 한다는 것을, 60만 명이 죽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862년 봄, 전쟁은 본격적으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서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율리시스 S. 그랜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지만 평범했고 멕시코 전쟁에 참전했지만 술 문제로 군을 떠났던 사람. 전쟁 전에는 가죽 가게를 운영했는데 망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그랜트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1862년 2월, 그랜트는 테네시의 헨리 요새와 도넬슨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도넬슨 요새의 남부군 사령관이 항복 조건을 물었을 때 그랜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항복 외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 없습니다. 타협 없습니다. 그냥 항복하든지 싸우다 죽든지. 이 한마디로 그랜트는 유명해졌습니다. 북부 신문들이 그를 영웅으로 띄웠죠. Unconditional Surrender 그랜트. 하지만 진짜 시험은 샤일로에서 왔습니다. 1862년 4월 6일 남부군 4만 2 새벽에 그랜트의 진영을 기습했습니다. 연방군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병사들이 텐트에서 뛰쳐나왔고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으며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연방군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쳤고 장교들이 통제력을 잃었으며 패배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랜트의 부하 장군들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후퇴해야 합니다. 그랜트는 시가를 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격한다. 하지만 장군님,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밀릴 것이다. 그랜트는 절대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증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랜트가 반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군이 남부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부군이 후퇴했습니다. 그랜트가 이긴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양측 합쳐서 2만 3천 명의 사상자.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고 강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으며 부상자들의 비명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쟁이구나. 한편 동부에서는 링컨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장군 문제였죠. 조지 맥클렐런이라는 젊고 똑똑한 장군을 주력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맥클렐런은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을 완벽하게 훈련시켰고 군대를 멋지게 정렬시켰으며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링컨이 속이 탔습니다. 장군, 언제 공격할 건가? 곧입니다, 카카. 조금만 더 준비하면. 링컨은 결국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군이 군대를 쓰지 않는다면 내가 좀 빌려 쓰겠소. 마침내 1862년 봄 맥클렐런이 움직였습니다.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버지니아 반도를 따라 리치몬드로 진군했습니다. 남부연합의 수도를 점령하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연방군이 리치몬드 코앞까지 갔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부군에 새 사령관이 왔습니다. 로버트 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공격에 나섰고 맥클렐런의 군대를 두들겨 팼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된 전투, 7일 전투라고 불리는데 리가 계속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맥클렐런은 계속 후퇴하고 또 후퇴했습니다. 결국 연방군은 리치몬드에서 물러났습니다. 리가 이긴 겁니다. 사실 리는 맥클렐런보다 병력 손실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도를 지켰고 북부군의 사기를 꺾었으니까요. 승리에 고무된 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북부로 간다. 1862년 9월 리가 5만 명을 이끌고 메릴랜드를 침공했습니다. 북부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북부에서 대승을 거두면 유럽 국가들이 남부를 인정할 것이고 북부 국민들이 전쟁에 지쳐서 평화를 요구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월 13일 연방군 병사 2명이 야영지터를 지나가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시가 세계비를 싼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리의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완벽한 정보였죠.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합류하는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맥클렐런이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제 리를 잡았다. 하지만 맥클렐런은 너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리는 정보가 새나간 걸 눈치채고 급히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앤티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연방군이 옥수수밭으로 돌진했습니다. 남부군이 총을 쏘아댔습니다. 옥수수대가 총알에 베어지고 병사들이 쓰러지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생존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옥수수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땅을 밟지 않고 시체 위로만 걸어갈 수 있었다. 아침 전투가 끝났을 때 옥수수밭은 주인이 15번이나 바뀌었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러디 레인, 피의 길이라는 움푹 패인 길로 전투가 옮겨갔습니다. 남부군이 길 아래 숨어서 돌경군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연방군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파도처럼 쓰러졌습니다. 시체가 세 겹으로 쌓였습니다. 결국 연방군이 길을 우회해서 위에서 아래로 쏘기 시작했고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마지막 전투가 앤티텀 크릭의 다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연방군이 좁은 다리를 건너려 했고 남부군이 언덕에서 내려 쏘았습니다. 다리 위가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연방군이 강을 건넜고 남부군을 밀어붙였습니다. 리의 군대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AP 힐의 사단이 증원군으로 도착해서 연방군을 밀어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2만 3천 명의 사상자, 하루 만에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하루였습니다. 맥클렐런은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리가 후퇴했으니까요. 하지만 링컨은 화가 났습니다. 왜 추격하지 않았나? 리의 군대를 끝장낼 수 있었는데. 맥클렐런은 변명만 늘어놓았고 링컨은 결국 그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앤티텀은 링컨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862년 9월 22일 링컨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1863년 2월 1일부터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의 모든 노예는 영원히 자유다. 북부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흑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다. 우리가 자유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했습니다. 선언은 남부 연합 영토의 노예만 해방시켰는데 그 땅은 아직 연방이 통제하지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즉 링컨이 실제로 해방시킬 수 있는 노예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선언을 한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쟁에 도덕적 명분을 줬습니다. 이제 북부 병사들은 단순히 연방을 지키는 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거였죠. 둘째, 유럽의 개입을 막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노예제를 옹호하는 꼴이 되니까요. 셋째, 흑인들이 연방군에 입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에는 흑인 병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환영했습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흑인 병사가 연방군에 합류했고 그들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자유를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1863년 여름, 리 장군이 또다시 북부를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펜실베이니아까지. 목표는 해리스버그나 필라델피아를 점령하고 워싱턴을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링컨은 또 장군을 바꿨습니다. 조지 미드를 새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전투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미드는 천재는 아니었지만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게티즈버그에서 우연히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남부군이 신발을 구하러 게티즈버그에 갔다가 연방군과 마주친 겁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양측이 증원군을 보냈으며 작은 충돌이 대규모 전투로 번졌습니다. 첫날은 남부군이 우세했습니다. 연방군을 마을 남쪽 언덕으로 밀어냈죠. 하지만 밤새 더 많은 연방군이 도착했습니다. 10월 2일 리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쪽 측면을 동시에 친다. 남쪽에서는 제임스 롱스트리트의 군단이 리틀 라운드톱 언덕을 공격했습니다. 이 언덕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가 무너지면 연방군 전체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조슈아 체임벌린 대령과 20메인 연대 200명이 있었습니다. 남부군 500명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체임벌린의 부대가 총을 쏘았습니다. 남부군이 쓰러졌지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시 총을 쏘았습니다. 다시 쓰러졌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2시간 동안 5번의 돌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체임벌린이 부관을 받습니다. 탄약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임벌린이 칼을 뽑았습니다. 총검. 앞으로 200명의 병사가 언덕을 내려 달렸습니다. 총검을 앞세우고 고함을 지르며 죽을 각오로. 남부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라 무너졌습니다. 리틀 라운드톱을 지켜낸 겁니다. 북쪽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컬프스 힐과 묘지 언덕에서 밤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연방군이 버텼습니다. 리는 화가 났습니다. 양쪽 측면 공격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중앙을 친다. 오후 1시 남부군 포병 150문이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서반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격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연기로 가득 찼으며 귀가 먹을 정도의 소음이었습니다. 연방군은 참호에 숨어서 견뎠습니다. 오후 3시 포격이 멈췄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12,500명의 남부군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대오, 깃발을 휘날리며 북을 두드리며 느리게 침착하게 1마일을 가로질러 연방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피켓의 돌격. 조지 P. 피켓 장군이 이끄는 이 돌격은 전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헛된 공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방군이 기다렸습니다. 500야드, 300야드, 200야드. 발사!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남부군 대오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남부군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대오를 재정비하고 빈자리를 메우고 앞으로 100야드. 연방군이 소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남부군이 파도처럼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계속 왔습니다. 루이스 아미스테드 준장이 모자를 칼 끝에 꽂고 외쳤습니다. 따라와라, 애들아, 따라와! 그는 돌담을 넘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그를 따라 연방군 진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미스테드가 연방군 대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대포를 돌려라, 적에게 쏴라. 하지만 그때 총알이 그를 맞췄습니다. 아미스테드가 쓰러졌습니다. 주변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12,500명 중 절반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리가 말을 타고 나가 생존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게티즈버그는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남 다시는 북부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리의 군대는 약해졌고 남부의 희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900마일 떨어진 미시시피에서 또 다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랜트가 빅스버그를 함락시킨 겁니다.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연방이 이긴 거죠. 링컨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1863년 가을, 링컨은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랜트를 모든 연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랜트는 워싱턴으로 와서 링컨을 만났습니다. 각하, 제 계획은 간단합니다. 동시에 모든 전선에서 공격합니다. 적이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뚫립니다. 링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싸울 줄 아는 장군을 만났군. 그랜트는 두 갈래의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신은 동부에서 리를 상대하고 윌리엄 셔먼 장군은 서부에서 애틀랜타를 점령하는 겁니다. 1864년 5월, 그랜트가 버지니아로 쳐들어갔습니다. 리와 첫 대결이 황야 윌더니스에서 벌어졌습니다. 빽빽한 숲에서 양군이 싸웠는데 나무가 워낙 많아서 서로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총 연기와 나무 때문에 앞이 안 보였고 부상자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으며 심지어 총격으로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부상자들이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전투 끝에 그랜트의 손실이 막심했습니다. 17,000명의 사상자. 이전 장군들은 이렇게 지면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장군은 다르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스파실베이니아에서 또 싸웠습니다. 2주간 계속된 전투. 한 참나무가 총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나무 두께가 60cm였는데 총알만으로 베어진 겁니다. 그랜트가 계속 남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콜드 하버에서 그랜트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면 공격을 명령했는데 남부군의 참호가 너무 견고했습니다. 1시간 만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랜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에 가장 후회하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터스버그로 가서 포위 작전을 폈습니다. 리의 군대를 가둬놓고 굶기는 겁니다. 북부 신문들이 그랜트를 도살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능한 장군이 병사들을 고기처럼 갈아넣고 있다. 하지만 링컨은 그랜트를 지켰습니다. 이 사람을 빼앗을 수 없소. 그는 싸우니까. 링컨이 이해한 겁니다. 그랜트는 잔인해서 많은 병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한편 서부에서 셔먼이 움직였습니다. 셔먼은 총력전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잔인하다.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더 잔인할수록 더 빨리 끝난다. 적군만 무찌르는 게 아니라 적의 싸울 의지를 완전히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1864년 여름, 셔넨이 에트먼타를 포위했습니다. 남부군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셔먼이 서서히 조였습니다. 9월 2일, 애틀랜타가 함락됐습니다. 셔먼이 링컨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애틀랜타는 우리 것입니다. 정당하게 얻었습니다. 링컨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1월에 대통령 재선거가 있었거든요. 전쟁이 너무 오래 끌려서 링컨의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 하지만 애틀랜타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링컨이 이기고 있다. 링컨이 압도적으로 재선됐습니다. 셔먼은 애틀랜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지아를 가로질러 대서양까지 행진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모든 걸 파괴하겠습니다. 그랜트가 허락했습니다. 가서 조지아를 울부짖게 만들어라. 1864년 11월 15일 셔먼이 애틀랜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행군했습니다. 폭 60마일의 거대한 부대가 조지아를 가로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철도를 뜯었고 공장을 불태웠으며 식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노예가 행군에 합류했습니다.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웃으며 울며 12월 21일 셔먼이 대서양 연안의 서베너에 도착했습니다. 300마일의 파괴의 길을 새긴 겁니다. 셔먼이 링컨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각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베너 시를 드립니다. 1865년 봄, 남부연합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의 군대는 피터스버그에 갇혀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루에 탈영했고 탄약이 바닥났으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4월 1일 파이브 포크스에서 연방군이 남부군을 격파하고 마지막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4월 2일 피터스버그가 함락됐습니다. 리가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4월 3일 리치몬드가 함락됐습니다. 남부연합 정부가 도망치면서 창고에 불을 질렀는데 불이 번져서 도시 전체가 탔습니다.
링컨이 리치몬드를 방문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링컨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링컨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무릎 꿇지 마시오. 이제 자유인이오. 리는 3만 명의 굶주린 병사와 함께 서쪽으로 도망쳤지만 그랜트가 모든 길을 막았습니다. 4월 9일 에포메툭스 법원, 리가 그랜트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항복하러 온 겁니다. 두 장군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리는 최고급 정복을 입고 모든 단추가 반짝거렸습니다. 존엄하게 항복하겠다는 메시지였죠. 그랜트는 진흙 묻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군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랜트가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석방하고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말도 가져가도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장교들은 칼도 가져가도 됩니다. 명예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반역 재판도 없고 처형도 없습니다. 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사들에게 행복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리가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식량을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그랜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만 옌명입니다. 2만 5천 명분을 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리가 밖으로 나가 말에 올랐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이 몰려들어 리의 손을 잡으려 했고 울었습니다. 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자를 벗고 경례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끝났습니다. 4년간의 악몽, 62만 명의 죽음, 수백만의 슬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5일 후에 왔습니다. 4월 14일 밤 포드 극장. 그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링컨이 총에 맞았고 다음 날 아침 죽었습니다. 미국은 울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남자가, 노예를 해방시킨 남자가 약속의 땅을 보기 직전에 쓰러졌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4년간의 전쟁, 62만 명의 전사자, 베트남 전쟁까지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가족이 찢어졌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미국을 바꿨습니다. 400만 노예가 자유를 얻었고 연방이 보존됐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상이 현실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통나무집에서 백악관까지, 노예에서 자유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링컨은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끝을 보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그가 시작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재건됐고 치유됐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입니다.